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도리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내일 결심 공판을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내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위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다만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정확한 지금 그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됐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처럼 상관에 위법한 지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9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치권은 벌써부터 승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에 직접 나섰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를 찾아 지지층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민심의 판단을 받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천만의 꿈 경청단 발족식을 열고 서울 민심 청취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일찌감치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꾸려 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오 시장 주력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오세훈 때리기 선봉에 섰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K-팝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방선거 젠걸음 분위기 속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판 전국 투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핵심 지지 기반인 TK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금 싸울 대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투쟁 동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에선 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멈추려면 선거 승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 안팎의 잡음에도 지방선거기획단은 내년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일찌감치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시선이 모두 강성 당원들에게 쏠리면서 실제 민심, 특히 중도층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등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당 지도부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송파갑 박정훈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 국민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절연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심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해 경기 포천 가평을 지역구로 둔 김용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사과와 반성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었다던 국민 배우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정 속 가지런히 손을 모은 배우 이순재의 미소. 끝까지 무대를 사랑했던 고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이순재 배우가 향년 91세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연극에서 하차하고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뵈면 그때 멋진 연극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좀 너무 뭉클했는데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배우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게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수십 년 후배들을 챙기고 이끌었던 만큼 SNS 등에서 고인과의 기억을 나누는 글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홍보 행사에서도 추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려주셨던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서 있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과 먹먹함, 정확한 그 배우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브라운관과 스크린, 연극 무대를 오가며 70년 가까이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대배우. 고 이순재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발인은 오는 27일 엄수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 고 이순재 배우는 나이 70이 넘어서 시트콤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고 또 80이 넘어서는 직접 연극을 연출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이순재 배우가 왜 국민 배우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연극반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연극 영화로 이순재는 이미 60대에 존경받는 원로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기자로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 70에 이순재는 뜻밖의 시트콤에 도전합니다. 연기자로 좋은 이미지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지낸 원로 배우가 스스로 망가지는 코믹 연기를 선택한 겁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도전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인생은 70부터 직진순재라는 신조어를 남기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줬습니다. 이순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80을 훨씬 넘겨 수많은 연극 작품에 출연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연출자로 직접 나서 희곡 발매기로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난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응변가가 되고 싶었지만 알다시피 내 말솜씨는 보잘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이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다니. 그러면서도 가천대학교에서 틈나는 대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직전까지도 드라마와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아는 배우 이순재의 이미지는 대부분 나이 70을 넘겨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왜 이순재가 국민 배우인지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의 연기 인생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둔 가족은 송금 부담에 시름이 깊어졌고 투자자들은 이 환율 변동 상품에 눈을 돌리면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47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기록한 올해 두 번째 고점 1,477.1원에서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지난 9월 25일 1,400원을 돌파한 뒤 떨어질 기미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350원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해보면 5달 만에 120원 넘게 올랐습니다. 관세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맞물렸던 지난 4월 9일에 1,484원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당장 달러가 필요한 유학생 가족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에 용돈까지 보내야 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하는 목돈 규모는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에 학비가 환율 때문에 1억이 넘어가고 통장 잔고가 확확 비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로서 참 속이 타들어가죠. 고환율은 개미들의 투자 전략도 바꿨습니다. 환율 상승이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는 환 노출 상품이나 환 차익을 노린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 노출 상품을 위주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3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환 해지보다는 환 노출 상품 쪽으로 좀 구매하지 않을까. 실제로 같은 지수를 따르더라도 환율을 반영하는 상품의 5개월간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며 환율 오름세 방어에 나섰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500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실상 뉴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고환율의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에 더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출 기업에 한정된 고환율 호재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2023년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1,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공사 비용은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현지 건설 비용으로 지급할 달러의 가격, 원 달러 환율이 10% 넘게 뛴 탓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금액만 1,500억 달러. 고공행진하는 달러 값에 원화로 바꾼 투자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달러 빚을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이 호재라는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론에 따르면 환율이 높아서 가격 경쟁률이 생기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한 관계가 잡히더라고요. 한마디로 환율 상승의 효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환율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졌지만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먼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물론 퀄컴 등 미국에서 주요 반도체를 수입하는 삼성과 LG 등 가전업계와 웨이퍼 등을 수입하는 반도체 업계까지 환율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공사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미래 사업 계획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일 오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구 부총리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외환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모녀가 차에 치여 초등학생 딸이 숨졌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올려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 좁은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주행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담장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건 학교 시간대인 오후 2시쯤. 마그네에서 가기도 급발진 가더라고. 누가요? 그 운전자가요? 운전자가. 그 운전자 피가 나고. 예.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외에 차를 여기서 이리 왔노 가기도 자기만 유턴하다 그랬다대. 차량은 함께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어머니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철제 펜스를 그대로 부수고 들어가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법적으로 유턴이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폭이 좁아 차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울타리와 건널목이 회전 반경에 있는데도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유턴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이 길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나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잘 살펴서 이렇게 가길래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음주운전은 아닌 거로 확인된 이번 사고.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고 사고로 다친 운전자도 곧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본격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렌터카 승합차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60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급격히 상승해 차량이 달려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주변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는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은 차량 제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사고 기록 장치 일단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요. 일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고 당시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에 이어 사고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합니다. 도항선에서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내리는 방식이 그동안 위험 요소로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차량하고 막 엉켜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리고 또 못 나가니까 뒤에 차들도 배에서 그러니까 하선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부터 내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한 해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 우도.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우도 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인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지난 19일 숨지며 70대 택시기사의 죄명을 변경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도로에서 7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며 택시 승객 일본인 부부가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고 9개월 된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쭉 늘어진 아이를 아는 구급대원이 급하게 승강기로 들어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빌라에서 16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분 다 자택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아이의 손과 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엄마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뭐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소리 나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이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치권이 6개월여 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 잡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심을 듣겠다면서 서울시당 경청단을 출범했고요. 국민의힘은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여야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지방선거 6월 3일. 많다면 많고 이제 짧다면 짧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여야가 본격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민주당은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의 경청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이제 일단 중요하다. 서울시장 선거가 아주 상징적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만약에 전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하더라도 뭔가 이 지방선거에서 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인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게다가 특히 민주당은 지금 정권 출범 후 이제 1년 만에 치러진 선거거든요. 딱 6월 3일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죠. 정권의 중간평가.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내란 정식이라는 거야 뭐 이제 그동안 1월 달 정도에 아마 재판이 끝나는 게 있겠죠. 내란 재판도 그렇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국민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이제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뭔가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동안의 이른바 내란몰이다. 계엄으로 이제 뭔가 이 정국을 장악하려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계엄몰이, 계엄파리 뭐 이런 걸 한다는 거 아니죠?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런 부분도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그게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항상 모든 선거가 그렇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6개월이 좀 더 남았습니다만 민주국민 양당에 국민의힘 양당에게는 아주 필사적인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말이죠. 어쨌든 근데 이제 서울시 하면 오세훈 시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이제 종묘, 한강버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청래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입에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문화재 보호라든가 뭐 한강버스 같은 얘기를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와 사법 척결, 뭐 내란 척결 이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문화재 보호라든가 지금 그 민생을 얘기하니까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정청래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주제들이 나온다. 그건 뭔가 지금 좀 다급하고 어쨌든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런 방증이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이른바 오세훈 때리가 이렇게 왜 강화되느냐. 결국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3선 연임으로 우리 금지하고 있지만 계속 뛰어넘어 했기 때문에 4선까지 하고 지금 5선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5번의 시장을 도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 요인도 되고 약점 요인도 되다 보니까 또 세훈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 들었어요. 또 오세훈이냐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때리기가 이렇게 강화되고 여권의 오세훈 스토킹이 이렇게 좀 집요하게 할수록 오히려 에펠탑 효과를 누리고 있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뭔가 일하는 오세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오세훈, 노출 빈도와 주목 빈도가 여권에서까지 또 높아지는 오세훈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한 공격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올바르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전략팀이 있으니까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을 꺾지 않으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 이겨도 다 진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계속될 것이다. 뭐 1000만 시민 경청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도한 저는 오 시장에 대한 공격은 과연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의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적절한 그 지점을 이제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정말 그 민주당 진영에서 그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다 참석을 했습니다.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이 현직 의원들 그리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했고 참석 안 한 사람이 이제 딱 한 사람 있는데 김민석 총리 오늘 다른 데 갔죠. 도봉구 쪽으로 이제 갔는데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 스스로는 출마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애매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제 대통령께 총리를 좀 더 하고 싶다, 더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되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 여운을 자꾸 남기는 것 같아요. 난 절대 출마 안 합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걸로 봐서 뭐 그 총리가 도봉구 서울 이게 아레나라는 이제 복합 공간이거든요. 문화 공간인데 여기에 갈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만큼 이제 김민석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가 대단히 핵심 관심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이런 의원들, 홍익표 전 의원도 그렇고 출마하려는 이제 후보군들인데 여기 같이 이제 김민석 총리가 가장 강력한 후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오세훈 시장은 뭐 이미 몸을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야당이 무슨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대체할 만한 후보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석 총리가 강력한 카드인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한강버스 얘기도 하고 종묘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 주변에서 이제 전문가들 분석하기는 좀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빌드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여론의 지형이 내년 초반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출마 안 할 겁니다. 내년 트라우마가 있어요. 2002년도 잘 나가던 정치인, 청년 정치인 김민석이 2002년도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간판 승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서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휴지기가 길었고 그 이후에 뭐 정몽준의 무슨 뭐 승리연합 20일인가 거기도 갔다가 굉장히 낭인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총리 타이틀로 나가서 이기면은 정말 그 전도양양한 대선 가도가 열리겠지만 만일 이번에 져버리면은 정말 리스크가 커버려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겠느냐? 근데 당대표 선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친명 쪽에서도 지금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의 정치적 대체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김 총리 가능성이 있어서 다만 지금 이제 너무 정치 현안에 깊이 개입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 6개월이 자꾸 이제 좀 희석되다 보니까 말을 아끼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선택지가 있다면 1순위가 당대표고 2순위가 서울시장이다. 다만 서울시장은 내년 초반까지 오세훈 시장과 대등하게 받쳐주면은 한번 해볼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년 7월에 당대표 선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로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참배도 했는데 왜 오늘 여기를 갔을까요? 그 자체적으로도 좀 메시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니까 보수의 성지예요,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연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다기보다도 지금 이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군데 순례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내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기 같은 거, 이 아주 강성 이미지, 강성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 가장 그 어필할 수 있는 지역, 그게 대구이고 거기서 박정희 생가라고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층 결집이죠. 곳으로.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전형적인 그 지지층, 강성 당원들, 또 강성 지지자들, 당내에서는 강성 당원들, 그리고 이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는 강성 지지자들 이제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결집시킨 다음에 뭐 중도 확장으로 나갈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당장은 지지자 결집을 해서 자기 정치를 하려 하는 것 같은데 당내 어떤 자신의 세력을 착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나중에 가서 지방선거에 만약 이런 식으로 중도 확장이 실패한다면 본인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히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제 그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11월 3일 날 비상기업 1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택도 해야 돼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홍의원님. 저는 정치에서 이제 기본 승리 법칙이 있습니다. 선거의 승리 법칙.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집니다. 그게 뭐 그건 간단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자꾸 이렇게 좁히는 길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우려하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런 와중에 그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가를 갔다. 뭐 대표 정치인의 발과 정치인의 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더 결집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왜 지금 이걸 할까? 저는 아직까지 11월까지는 결집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의 3단계 이제 캠페인의 개념이 첫 번째 자기 지지층을 묶어두는 결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조금 더 확장하려는 동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대표까지 끌어오는 전향이 있습니다. 이 3단계를 밟게 되는 게 정치 캠페인의 이제 세 번째 스텝인데 지금 장 대표는 1단계 결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지층이 두텁고 공고하지 않은 당내 기반 세력에서 어쨌든 최소한 25%대의 그 지지율을 공고하게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12월 3일 아마 계엄의 1주년을 맞으면서 그다음 전향의 메시지를 조금 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좀 갈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의 정점은 뭐냐면 체제 전쟁을 얘기하기 때문에 체제 수호라는 측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새마을운동과 보수반공이라는 기치를 내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가서 본인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얘기한 다음에 아마 저는 이번 주가 그 마지막에 결집의 시간으로 보고 12월 3일이 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장동혁 대표도 조금 더 넓혀나가는 외연적 스텝을 밟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방문과 박정희 생가 방문은 결집의 마지막 시간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결집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른바 강성 우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도 많이 했죠. 이분들이 민주당 지지하겠습니까?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여지껏 계속 결집. 여기 자기 세력을 이제 완전히 구축하겠다 당내에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이 메시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 거의 극우에 가까운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60% 육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끌어내리겠다고 그러는 건지 무슨 근거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게 말하자면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서도 사실 극우라는 분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유난히 과대 대표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일정 기간까지, 올해까지 결집을 하고 그다음에 중도로 나간다? 그게 정치가 이렇게 딱 칼로 무자르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참 장동혁 대표 하는 이 행보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가 장동혁 대표 걱정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만 이게 어떤 이러다 보니까
여야 정당 구도 자체도 자꾸 한국 정치 자체가 예. 정치 부재로 하는 측면도 있어서 빨리 저는 내란 프레임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장동혁 대표 이 극우에 자꾸 편승하는 듯한 이런 태도에서 좀 벗어나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죠. 이제 집토끼냐 산토끼가 네. 먼저냐, 아니면 이제 뭐 집결이 먼저냐, 확장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또 이제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룰을 당신 70, 민심 30으로 지금 굳어지는 듯합니다. 원래는 이제 50대 50이었는데 당심을 이제 70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지방선거 이제 총괄 기획단이 이제 이런 입장이 명확하다. 네. 이게 과연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거를 찬성을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되니까 명확하다. 기획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단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안을 이제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안으로 확정이 되는데, 저도 당심 70과 민심 30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과연 마지막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더 확장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뭐 특정 지역, 그러니까 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수도권 싸움에서는 이렇다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후보를 조금 더 확장 있는 후보를 고르는 게 어려울 수는 있어져요. 그런데 지금 장 대표가 얘기한 핵심이 체제 전쟁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정치인의 상징 자본을 정말 보수와 진보 혹은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를 넘어서는 이제 일종의 지금 이재명 정부를 아마 반민주,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7대3 당심 70이 오는데 아마 이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시 그러니까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을 이렇게 의결했다 치더라도 지도부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우리가 정리하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원 주권, 권리당원 높이는 것도 의결을 다음 달로 미뤘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어찌됐건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기획단은 7대3으로 올리겠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이걸 공식 승인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 부분이 저는 아마 12월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이 이야기를 물으니까 나는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계속 해왔었고, 그리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할 것이다. 마치 기획단의 결정이 지도부의 결정과도 이제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당내에서도 이 70대 30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당대표 경선이라면 당내 이벤트니까, 정치 이벤트니까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지방선거용이잖아요. 지방선거의 후보를 결정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민심과 좀 가까이 가는 후보, 민심과 괴리를 줄이는, 그래야 승산이 있지 않겠어요?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 등등 말이죠. 근데 이렇게 7대3으로 가면 지금 말씀처럼 당내 어떤 지지가 확고한 사람들, 그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이게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강성 당원들이라는 거는 지금 일상적인 의미에서 강성 당원이 아니라 지금 체제 전쟁 얘기하잖아요. 체제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게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로 가려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를 어떤 이념적으로 좌파로 몰게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적 의미의 좌파. 유럽에서 좌파 우파의 그런 좌파가 아니라 이른바 색깔론이 좀 살짝 가미된 그렇게 몰고 가려 하는 것 같아요. 체제 전쟁이라고 하면서 박정희 생각을 방문하고 거기 이제 부합하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게 뭔가 맞아 떨어져요. 5대5에서 당심 70대 30으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당내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느냐. 당심과 민심을 이거 당대표 경선도 아닌데 유권자들에 다가가야 되는 건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기본 스탠스하고 맞아 떨어져요. 저는 이런 전략이 무슨 뭐 당위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전 전략적으로도 별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인천이 지역구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는 1인 1표제가 논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숨은 목소리가 깔려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나는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는 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권리당원 비율 높이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제 개인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고 절차의 문제이고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닙니다. 큰 틀에서 1인 1표제는 우리가 가야 될 당원 주권대라는 철학과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차와 뭐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당겨져 있어야 됐다. 예. 조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 사실 나는 적극 찬성한다. 적극 찬성한다고 그랬고요. 반대 목소리를 낸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권리당원이.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164만 명입니다, 민주당. 164만, 물론 이게 제가 보기에 허수도 있을 겁니다. 허수도 있는데 1,000원씩 당비 낸 사람들의 지금 6개월 된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이래요. 근데 이 164만 명, 지금 나 이거 반대합니다 하면은 164만 명이 우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 이렇게 돼버리면은 국회의원 자기 앞으로 무슨 가끔 선거에 나갈 때마다 제도인 걸기 때문에 이게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건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반대일까요? 대의원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은 60대 1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20대 1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1대 1로 지금 맞추겠다는 거잖아요. 대의원제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등가성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그 권리당원이 대구에만 몇 퍼센트 줄 아세요? 2%밖에 안 됩니다. 영남 전체를 합해봐야 1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들을 여기에 투입시키면은 여론의 숫자가 비슷해져서 전국 정당의 그런 기치를 사실 그 역할을 본 거기 때문에 4번의 대통령을 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들을 다 빼고 이제는 권리당원 위주로만 당을 움직이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대의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첫 수혜자가 바로 정청래 대표거든요. 내년 7월에 164만 명이 1대1로 해가지고 대의원과 표의 등가성을 같이 해버리면 불문가지 당선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지적들이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당에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정도 더 연기했는데요. 아마 저는 이게 쉽지 않아 보일 겁니다. 이거 당에서 그대로 추인하기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최고위에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반대다. 뭐 하여튼 뭐 좀 애매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찬성을 한다고 해놓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서 이어진 당무위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을 일주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1인 1표제 자체에 대한 수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연기한 기간 동안에. 1인 1표의 지금 이 핵심은 지금 뭐 설명하셨습니다만 대의원과 당원의 표의 등가를 1대1로 맞추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취약한 지역에서의 대의원의 역할을 간과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당원 주권주의란 말이 맞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말이죠. 당원 주권주의라는 원칙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나 이제 강덕구 의원 저렇게 상당히 자락을 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이 현실적으로 당원들과 이제 배치될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정치인이니까. 근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당원 주권주의가 다 자신들의 실리에 따라서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럴 거예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득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거긴 한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원 주권주의로 해서 강성 당원들이 만약에 더 대표된다. 권리 당원들이 다 강성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강성 목소리가 더 반영이 많이 되고 과잉 대표되고 과다 대표된다면 강성 그룹이 탄생할 수 있어요. 강성 지도부가. 강성 지도부가 여야 마찬가지. 지금 7대 3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게 여야가 아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도자, 강성 지도부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만약 공천권 행사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역설적인 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성 지도자를 배출하면서 그 강성 지도자가 공천권 행사에 대해서 당원이 배제될 수 있는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우리 최평남원님 말씀처럼 1대1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친명계가 대단히 반발할 겁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친명계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약간 조짐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다시 재임하는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가 그 내년에 그 당대표 후보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다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비상계엄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또 반성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과 이러한 것들의 일방주의 정치를 지적을 해도 또 올바른 비판을 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속적이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선거 지면 어떻게 하나.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고 지도부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요구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정성국 의원. 네. 정성국 의원도 역시 부산의 초선이죠. 일제히 오늘 아침 매스컴에 거의 동시에 나와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특히나 이제 수도권의 뭐 비례든 뭐든 또 PK 지역이든, 그러니까 PK 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윙 지역이에요. 거기도 언제까지 뭐 여권의 텃밭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 그러니까 야권의 국힘의 텃밭으로 보기는 어려운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 초선들의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건너가기를 제대로 하자. 시대적 건너가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즉 12.3 계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과하고 절연하고 가야 한다. 근데 얘기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과연 이걸 수용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 관건인데 네. 저는 정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부분을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대적 전환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뒤돌아보되 돌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성찰과 반성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앞길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하되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불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큼 선명하게 내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초선들이 지금 이 얘기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발언은 물론 취소했습니다만 신동욱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10월 그러니까 12.3 그 계엄 그날이 또 장동혁 대표 마침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메시지가 나갈 텐데 아마 전향적인 게 나가지 않겠냐고 얘기했다가 최근에 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금 내부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장 대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겠죠. 초선, 재선그룹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제 그룹별로 재선 삼선 그룹별로 계속 만남을 갖는 모양인데 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의원들은 현장의 민심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한 건 건너가기로 확실하게 하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100일 취임 100일 메시지에 담아내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집에서 동원으로 전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건너가기를 얼마큼 좀 세련되게 할 것이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제가 그래서 결집의 시간이고 다음 주는 어떤 동원과 전향의 시간에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아마 초선 의원들도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더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오세훈, 박형준 시장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가 이제 중도층의 핵심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12.3 계엄이 1년이 다 돼가요. 네. 다음 주인데 바로. 근데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지금 12월 3일 날 당대표 취임 100일 날 어떤 메시지를 낼 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처럼 탄핵강이며 뭐 계엄의 바다 이런 것들을 건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까지 결집의 시간이었고 12월 3일 날은 뭔가 전향의 시간으로 갈 거다. 저는 거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아요. 사과 안 할 것 장동 같다. 대표가 사과를 하더라도 아주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계엄에 대한 사과 여러 번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국민들에서 전혀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계엄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입법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엄에 사과한다고 하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왔어요. 그런 입장을. 근데 계엄 사과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40년 전으로 퇴행시켰다. 시대착오적이고 대단히 퇴행적이었다. 우리가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 그런 수준은 전혀 안 나올 것 같고 아마 계엄에 대한 당연히 12월 3일 날이니까 거기는 어떤 형태의 메시지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 중도층으로 소구하기를 바란 그런 의원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제가 그런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가 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과를 한다고 그들이 전쟁을 끝내냐. 그런 고개를 숙이면 목을 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요. 강이건 바다건 못 건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인식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의 문제라고 아무리 그런 측면에서 봐주려고 해도 아무래도 어떤 계엄 상황을 가지고 여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또 극우 유권자들, 극우 또 강성주자들 겨집하려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12.3 계엄은 이제 점점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신중론을 그동안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요즘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사실 3대 특검이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의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물론 3대 특검이 민주당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누가 질문하면은 뭐 사실 명시적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내란 그 프레임과 3대 특검이 연동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년 12월, 그러니까 1월 18일이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이 이제 구속 만료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가시화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가시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가 1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2심부터 적용하는 거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심이 1월 6일에서 1월 10일 사이가 최후 이제 변론 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1월 18일 아마 부근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1심을 특별 내란 재판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번 달에 법안 통과시키잖아요. 내년 빨라야 내년 4, 5월에 첫 재판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심 말고 2심을 이제 또 하겠다는 건데 2심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1심이 결국 1월 달에 나올 거니까 이 결국 윤 전 대통령 이 이슈를 계속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원래는 내란 전담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간 선회한 건 뭐냐면 사법부가 그 일정도 좀 특정하고 그다음에 법원 그 재판관도 조금 충원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 특검의 열기가 자꾸 식어가니까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통해서 결국 내란 프레임을 더 공고화시키겠다. 왜냐하면 1심이 하지 못하는 2심 얘기를 지금 벌써 꺼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 공고 작업의 강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 대통령 오면 귀국하면 바로 이거 시행에 들어가겠다,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귀국이.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최평론가님 말씀처럼 뭐 대단히 전략적인지 전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걸 지금 이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꺼낸다는 말씀인데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고 이런 우려가 있어요. 분명한 게 지금 그 지기현 판사, 특정 판사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되긴 했어요. 내란 재판 판사 아닙니까 지금? 재판관인데 근데 그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해서 시간 단위로 해서 석방했잖아요. 뭐 그것까지 좋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리고 이제 검찰은 뭐 직시항고권 행사하지 않았고 검찰이 아니고 사법부 얘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내란 재판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보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내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재판부로서의 권위라든지 이 엄중함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기현 판사의 원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특징이라도 그렇지 특징이라고 그렇게 나타납니까? 뭐 전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상황에다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도수 전 총리 다 영장 기각됐어요. 이런 걸 봐서 정말 이러다가 또 내란 재판이 자꾸 늦어지고 있고 이러다 정말로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1심이 안 나오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석방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뭐 정치적인 공학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올 법하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마 이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완전히 없던 걸로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헌법에 어긋난다. 뭐 유엔 총회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위헌 심판 청구 그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제가 보기에 이게 위헌 심판 청구하면 헌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보 보수의 그 뭐 헌재가 구성됐다 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보편 가치와 사법 정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상권 분립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반민특위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게 특정한 재판부를 특정하게 그 목적을 갖고 설립하는 거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앞으로 건건이 그럼 이걸 할 텐데 민주당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도 이거 1심에 적용한다는 생각 아예 안 합니다. 2심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2심부터 하겠다니까 이게 더 의도적이고 더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금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우리가 3심 보장하니까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재판이 진행되는 건 뻔한데 예. 왜 이렇게 앞당기려 하느냐. 앞당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심은 결국 1심 이후에 진행되는 건데 이걸 1심부터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건 이건 정말 정치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재에 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마 왜냐하면 이후에 앞으로 계속 건건이 어떤 사안별로 특검이 아까 정치권이 요구하면 예. 재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 이거는 앞으로 이거는 헌법에 정면 도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저는 헌재도 이걸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헌법 27조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엔 총회 사건 배당의 원칙에도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근거로 헌재에 제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건건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판부를 이렇게 배당을 바꾼다. 그거는 좀 극단적인 비유예요. 이 계엄이라는 게 40년 만에 나타난 그야말로 무도한 불법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내란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것이 내란 지금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이번에 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겠냐. 그건 너무 과도한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헌법 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정말로 내란에 관련된 사람들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재판부가 하는 게 너무 일상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일단 국민들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여론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냥 넉놓고 당하지는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네 번째 도전에 나선 누리호가 이제 발사대로 옮겨져서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새 밤이 오면 누리호는 처음으로 밤하늘을 가르고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준비 상황을 장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47.2m, 아파트 15층 높이의 누리호가 뉘어진 채 조심조심 무진동 차량에 실립니다. 아침 9시, 누리호가 조립동을 출발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소식에 예정 시간인 아침 7시 50분보다 조금 늦어진 출발. 수송 전문가들의 호위를 받으며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발사대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을 올라갑니다. 1.8km 떨어진 제2 발사대에 도착하는데 1시간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누리호 안에 든 위성들이 혹 상할까, 작은 진동도 느끼지 못하도록 느리게 움직인 탓입니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누리호는 기립장치인 이렉터에 실려 똑바로 세워집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지 3시간 채 안 돼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섰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지상 고정장치의 고리 4개가 누리호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다음은 엄빌리칼 타워와 연결하는 작업. 엄빌리칼 타워는 아직 90% 이상이 텅 비어있는 누리호에 연료, 산화제, 전기를 공급해 생명을 불어넣는 장치입니다. 액체 연료나 산화제를 넣기 전 누리호가 단단히 밀봉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준비가 순조롭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발사 5시간 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최종 발사 시간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내일 밤, 그러니까 모레 새벽에 이제 발사가 되는데요. 이 누리호, 이 고흥에서 지금 강풍이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바람이 잦아들 거라고 하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리호 발사에서 가장 예민한 기상 요소는 바람입니다. 지난 2차 발사 때도 이송 당일에 순간 풍속이 초속 16.7m의 강풍이 불면서 발사가 하루 미뤄졌습니다.
이번 4차 발사를 앞두고도 돌풍이 주요 변수로 지목됐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내일도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할 수 있어 발사 준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고기압 영향권 아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서 바람은 전반적으로 약하게 불겠지만 간헐적으로 순간 풍속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사 당일 바람이 기준치를 넘기면 모든 작업은 즉시 중단됩니다. 평균 풍속은 초속 15m, 순간 풍속은 초속 21m인데 돌풍이 발사체의 자세를 흔들거나 비행 궤도를 틀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사 당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낙뢰를 동반한 비가 예상되지만 발사 시각 이후에 내릴 가능성이 커 발사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 9월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작업 업체 사이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던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작업자들의 실화였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체 전원과 각 렉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렉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불이 난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절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배터리 충전율이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며 열폭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와 그 화재 현장 CCTV 영상을 비교를 하면은 서로 그 화재 발생 이후에 발생 양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 그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들 사이에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직원이 수주를 받은 업체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사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출입관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정자원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냥 단순한 무단 출입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경찰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임직원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선 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부처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과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번째로 확진된 사례인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돼지 사육 농가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긴급 방역 문구가 적힌 표지판과 함께 농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농장 안에는 돼지를 매몰 처분하기 위한 덤프트럭과 굴착기가 동원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당지 내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번째 확진된 사례로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달 만입니다. 농장 주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돼지 6마리가 폐사하자 충남도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농장에 있는 돼지 14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농장에 있는 돼지 460마리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돼지 1,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시군 한돈협회와 인근 돼지 농장의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인근 그 방역대 10km 내 농장 28호에 대한 양돈농가 소독, 이동 제한 등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어 초동 방역팀 등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106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었다던 국민 배우의 별세 소식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영정 속 가지런히 손을 모은 배우 이순재의 미소. 끝까지 무대를 사랑했던 고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이순재 배우가 향년 91세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연극에서 하차하고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뵈면 그때 멋진 연극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좀 너무 뭉클했는데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배우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게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수십 년 후배들을 챙기고 이끌었던 만큼 SNS 등에서 고인과의 기억을 나누는 글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홍보 행사에서도 추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려주셨던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서 있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과 먹먹함, 정확한 그 배우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브라운관과 스크린, 연극 무대를 오가며 70년 가까이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대배우. 고 이순재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발인은 오는 27일 엄수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가 고 이순재 배우에게 문화훈장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문화 향유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문화예술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입니다. 정부는 고 이순재 배우가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한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참 현역 배우로 활동하며 연기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든 연령층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고 이순재 배우는 9순의 나이에도 대학로 소극장에 오를 만큼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고인의 연극 대표작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순재의 건강 이상을 대중에게 알렸던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의 원작을 변주한 이 연극의 초연에서 이순재는 주인공 에스터 역을 맡았지만 중도 하차했습니다. 고도는 사실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배우 자체의 역할이 기다리는 거니까. 동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는 노년기에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품마다 영원한 현역임을 입증했던 이순재. 팬데믹 시기에 공연된 리어왕에서는 200분이 넘는 대사량을 완벽히 소화하며 리더십을 향한 질문을 던졌고 2년 전엔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를 연출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습니다. 당시 YTN 생방송에서 대학 시절 연극을 만나게 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보고서 저건 예술이라고 지정한 게 로렌스 올리비의 햄릿입니다. 거기 그 유명한 이제 투비와 나투비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소름이 쫙 올라오고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건 예술이다. 대발이 아빠나 시트콤 캐릭터로도 대중과 친숙한 만큼 감성적인 무대에서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치매라는 상황은 우리한테 아주 가깝게 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관심이 있고 가족들이 어떻게 이 치매 환자를 놓고 대처해야 되느냐. 예술이란 영원한 미완성이라며 끊임없이 도전해온 대중문화계의 거목 이순재. 시대의 어른을 잃은 문화계와 대중의 추모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연말 연시 온정을 모으는 기부운동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세워집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목표액은 전년 대비 0.07% 오른 4,500억 원입니다. 모금회는 기초 생계 지원과 교육 자립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 9대 분야의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출범식도 진행됩니다. 네, 빵 좀 좋아한다는 분들이라면 단연코 빵의 도시를 꼽을 때 대전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성심당을 비롯한 유명 빵집들이 즐비해 있어 빵지 순례로도 인기를 얻는 대전에 이 택시를 타고 편하게 유명 빵집들을 둘러볼 수 있는 이색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일반 택시 같은데 타자마자 빵 가이드북이 건네지고요. 포크와 나이프는 물론 빵이 상할까 얼음 채운 보냉백에 또 빵을 편하게 먹으라고 기차에서나 볼 법한 접이식 테이블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빵의 도시 대전에 등장한 이 빵 택시를 이용한 한 유튜버가 공유한 체험 후기인데요. 이렇게 택시 안에서 편하게 빵과 커피도 먹고 설명까지 들으며 더 맛있게 음미할 수 있다는데요. 게다가 대전의 유명한 빵집 성심당에서는 기사님이 이렇게 줄 서는 시간까지 대신 아껴주는 서비스까지. 이 택시를 이용한 유튜버는 2시간 동안 기사님이 엄선한 6곳의 빵집을 즐길 수 있었다며 알찬 투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빵택시를 운영하는 안성호 기사님은 20년이 넘게 여행업에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100곳이 넘는 대전의 빵집들을 직접 방문해 맛을 보고 시간대와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투어 코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빵택시의 기본 이용 시간은 1시간, 요금은 3만 원인데요. 가성비가 좋다며 누리꾼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갓 나온 빵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전의 빵을 전하는 빵택시. 이 특별한 서비스가 대전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랍스터 모양의 프린팅된 이 접시 보이시죠? 그런데 이 왼쪽 집게 윗부분이 살짝 지워지는 듯 번져있는 모습이죠. 이틀 전 SNS에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에서 랍스터 샌드위치를 구매하고 받은 접시에 핫소스를 뿌렸더니 이렇게 됐다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접시는 서브웨이가 랍스터 샌드위치 구매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 플라스틱 그릇인데요. 음식을 먹는 도중은 물론 설거지를 하다 프린트가 지워졌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왼쪽 접시부터 보시죠. 음식 먹는 도중인데 랍스터 프린팅이 지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른쪽은 더 황당합니다. 설거지를 끝냈더니 랍스터는 어디 갔나요? 가장자리 녹색 라인도 녹아내리듯이 벗겨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요새도 저런 곳이 있나? 사실 케첩으로 그린 거 아닐까?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건가요? 등 조롱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서브웨이는 이 접시의 품질 문제를 인지한 뒤 제공 중단을 안내했고 품질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집권 여당엔 책임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안마다 시각차가 커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모인 자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온 여당은 내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번 달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15% 관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민주당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500조 원 규모 부담을 떠안는 일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딱 일주일 남은 법정 시한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어깃장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 등에 무늬만 흉내낸 가짜 예산이라면서 삭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부붙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 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최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데 국민연금이 투입된 걸 정조준하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라며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역점 과제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 수장이 야당 몫인 걸 고려하면 꼬인 정국은 연말에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 특위를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법사위 차원 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은 위원 구성에 민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이 강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제3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연락하며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이 김 씨의 사법적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무관치 않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묻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보고를 김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거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전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이 전 총장은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이같이 점차 쌓여갔던 김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전부터 박 전 장관과 사법 문제 대응을 논의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을 추진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 씨가 관저에 머무르던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를, 최상병 특검에서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검찰 인사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동기는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기소된 여러 피고인의 내란 혐의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두 나라가 이 타이완 인근에 미사일 배치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전화 통화를 나눴는데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일 간 대립이 일본의 타이완 인근 미사일 배치 계획을 놓고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22일에서 23일 오키나와현 이시카키 섬과 요나구니 섬을 찾아 미사일 배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이시가키 섬은 타이완에서 240km, 요나구니 섬은 110km 떨어져 있어 타이완 유사시 일본으로서는 최전선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日方在与中国台湾邻近的西南诸岛部署进攻性武器，刻意制造地区紧张，挑动军事对立。 중국의 날선 반응에 고이즈미 방위상은 섬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島の安全を守るための部隊であり、配備によって我が国への武力攻撃そのもの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ており、地域の緊張を高めることになるというご指摘は当たらないものと考え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일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최근의 미중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からは昨晩、行われた、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説明が、ございました。 다만 자신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일 간 대립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일 정상이 대중 관계를 놓고 어떤 공감대를 이루면서 대응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내년 말 이전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통화는 3주일 전 한국에서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이라며 그때 이후 양측은 합의를 정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시선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내년 4월 방문을 초청했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힌 뒤 시 주석도 내년 중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손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교통법규 위반 사례 270건이 적발됐는데요. 경찰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 한 남성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안전모 없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된 겁니다. 안전관리 하는데 오늘 바빠갖고 시키 좀 빨리 받으러 오냐고 좀 못 쓰고 왔어요.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에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미성년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날짜 맞춰가지고 조사함 받으러 오세요.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반복되자 경찰이 서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만에 위반 사례 270건이 적발됐는데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 위반, 무면허 등 위반 사항도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주행은 보행자들에게도 안전하지 않고 본인 운전자 스스로에게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순찰 오토바이를 대대적으로 배치해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무분별하게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수서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는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위가 해제돼 감찰을 받고 있는 A 경위는 영화 범죄도시에서 다룬 범죄 조직 왕건이파를 소탕한 배우 마동석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대표에 대해 여성의 신체를 언급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관련 사건들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와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맡아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7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담은 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꼽히는 서리풀 2지구의 개발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어제 예정된 공청회도 무산됐는데 정부의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리풀 2지구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강제 수용 반대의 팻말을 든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지난달 주민설명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공청회는 오늘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무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리풀 2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우면동 일대 2지구에 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일정을 내년 1월로 더 앞당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그동안 없었던 것에 대한 절차적인 미비한 점,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됐던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하신 주민들 위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 또 전 주체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문제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대로 꼽히는 서리풀 지구 문제부터 반대 여론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 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주택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정답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국어 영역 등에서 오류가 잇따라 지적되기도 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제기된 51개 문항 모두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는 모두 675건으로 지난해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1개 문항을 심사한 결과 문제와 정답에 모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국어 3번과 17번 문항에 대해선 판단 근거도 덧붙였습니다. 국어 3번 문항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이병민 교수가 고프의 단순관점 이론에서 언어 이해는 읽기가 아닌 듣기 능력이므로 지문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했는데 평가원은 단순관점 이론을 수능 국어시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을 다룬 국어 17번 문항도 정답이 없다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같은 이유로 일축했습니다. 설사 학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문제풀이 측면에선 오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의 신청이 300건 넘게 접수된 영어 24번도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수능은 정답이 확정됐고 다음 달 5일 수험생들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평가원 심의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10년 넘게 해당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어서
수능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제 투자 분쟁 취소 절차에서 승소한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 등에서 사용한 약 74억 원을 갚으라고 론스타 측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론스타 측에 취소 절차에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과 재작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8천만 원, 그리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8일까지 이미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재작년 6월 판정에서 일부 승소한 뒤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도 미국 동부 시각으로 지난 21일 자진 취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임관식 기수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이 씨는 오는 28일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학사 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동기 후보생 84명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11주간의 교육 훈련을 마친 이 씨는 해군 통역 장교로 36개월간 복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복수 국적을 갖고 있던 이 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지난 9월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김현수가 LG를 떠나 KT와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간 옵션 없이 50억 원. 김현수는 국내에서 세 번째 팀에서 도전을 이어갑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과 첫 한국 시리즈 MVP 영광도 잠시. 곧바로 이어진 장고의 시간. 김현수의 선택은 KT였습니다. KT는 김현수와 3년간 계약금 30억과 연봉 20억을 합쳐 50억에 사인했습니다. 선수가 분리한 옵션은 모두 뺀 FA 계약입니다. 세 번째 FA 행사로 총 255억 원. 김현수는 자신의 가치와 새로운 도전에 이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요청 받아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고 또 좋은 성적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KT즈가 끈기가 있다는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두산과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에 이어 LG와 8년 동행을 끝낸 김현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격 기계입니다. 17년 동안 통산 타율 3할 1푼 1리에 3할만 10번 8,000타석 이상 기준으로 타격 4위 최다 안타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LG와 FA 4년 계약 기간은 평균 타율 2할 9푼 3리, 올해에도 2할 9푼 8리로 건재했습니다. 마흔을 곧 앞둔 나이에도 3할을 칠 수 있는 능력에 KT는 일찌감치 김현수의 관심을 전했습니다. 간판 강백호가 빠져나가면서 타선의 공백은 더 커졌고 셀러리 캡 때문에 3년 35억 이상을 줄 수 없었던 LG와 경쟁해서 승리했습니다. KT는 김현수에 이어 NC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린 외야수 최원준도 4년의 옵션 포함 48억에 붙잡았습니다. 올해 기아에서 팀을 옮기며 조금 부진했지만 20년 3할 2푼 6리, 21년에 2할 9푼 5리에 174개 안타, 군 제대 후 24년에도 2할 9푼 1리를 기록한 만큼 KT는 수비와 주루뿐 아니라 공격에서도 최원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0홈런 150타점이라는 신기록을 썼던 디아즈의 활약을 내년에도 삼성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의 원투펀치, 폰세와 와이스의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힘있게 때린 공이 중견수의 점프와 담장을 넘어서 관중석으로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삼성 디아즈의 50호 홈런입니다. 타점과 장타율까지 3관왕에 오른 디아즈의 타격을 내년 시즌에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이 최대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5천만 원에 디아즈와 재계약했습니다. 올해보다 2배 정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For sure, that's my best year in my career.
I'm really happy for me myself because I'm doing my best to get this as of right now. 이닝 수와 퀄리티 스타트 횟수에서 KBO 리그 1위를 차지한 외국인 투수 후라도 역시 최대 $170만 재계약하면서 삼성은 외국인 투타 에이스를 모두 잡았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한화의 원투펀치입니다. 한화는 일찌감치 폰세와 와이스에게 재계약 금액을 제시했지만 메이저리그와의 경쟁에서 현실적으로 한 명을 잡기에도 벅찬 상황. 시상식에 참석한 폰세는 미리 이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Actually, I grabbed the dirt because every stadium that I've been a part of, I create a shadow box, or where I put my uniform, pair of cleats, my glove from the year, and I always try to collect some dirt from the mound that I got to pitch on. LG도 우승주역 토러스트, 오스틴과의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기존 선수와 새 얼굴을 놓고 각 구단의 신중한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내년 WBC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오타니는 자신의 SNS에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 만나자는 영어 글을 올리면서 일본을 대표해 뛰게 되어 행복하다는 일본어 글을 WBC 포스터와 함께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년 3월 7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WBC 1라운드에서 일본과 맞붙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1라운드에서 유일한 패배를 안겼던 KB손해보험에 3대 0으로 서력하며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러셀은 후위 공격 8개와 블로킹 5개, 서브에이스 3개로 시즌 두 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자부의 현대건설은 외국인 듀오 카리와 자스티스가 42득점을 합작하며 정관장을 3대 1로 누르고 2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지난 주말 김천의 승리를 이끈 미드필더 박태준이 K리그 1 37라운드의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박태준은 지난 22일 서울과의 경기에서 한 골에 도움 1개를 기록하며 팀의 3대 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박태준은 전반 33분 김주찬의 골을 도운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팀의 3골 가운데 2골에 관여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이 인종차별 행위로 인정된 타노스 코치의 손동작에 대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성명을 통해 타노스 코치에 대한 상벌위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타노스 코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들면서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한낮에도 쌀쌀함이 감돌았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예년의 늦가을 추위가 나타나겠고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경기와 강원, 영남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3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공 지역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지만 현재 예보대로라면 발사 예정 시각 이후에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발사 계획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